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올해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진답니다. 올해를 정점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년 전 전망은 202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였었는데 이 전망이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이 추세면 현재 5,100만 명인 남한의 이 국민은 50년 뒤에 4,000명대로 쪼그라듭니다. 출산율 0.98명,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입니다. 애 낳아라 돈 줄게. 정부는 지난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작년만 따지면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노인 인구는 늘고. 문제는 이 문제가 나 죽은 뒤가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의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샵 3698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방송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이병훈 교수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의 기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인구 절벽, 가설이 아니고 이젠 현실입니다. 출산율 0.98, 총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말인데 믿을 건 이제 외국인 유입밖에 없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영상 보시면 실감하실 겁니다. 보시죠. 공장 밀집 지역인 경기도 김포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10명 남짓한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여기 앞에 그 마트만 가더라도 거의 그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인구 구성이 저희 거의 한 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체감하는 거는. 일거리를 찾거나 결혼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3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은 한 해 10만 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국제 이동 요인을 빼면 우리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자연 감소로 돌아설 걸로 예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에 2년여 전 전망 때보다 인구 자연 감소 시점이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 인구는 오는 2028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꾸준한 외국인 유입이 전체 인구가 줄어들 상황을 늦추는 겁니다. 무조건 늘려서 해결될 게 아니라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부가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좀 정책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절대 인구수가 준다라는 건지 언제부터 준다라는 건지 이런 얘기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박연미 평론가님부터. 네. 자, 먼저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은 감사합니다. 아기를 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기를 낳으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요즘은 그냥 아기 안고 다니는 엄마들 보면은 그냥 고맙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네, 저는 뭐 안기에는 이제 너무 컸는데 주변에서 정말 그 신생아를 본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주변에서 이거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궁금한 것, 인구가 줄어든다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인구 자연 감소라는 이 용어가 이게 학술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총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절대 인구수가 준다는 겁니까?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사망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아기가 적다. 네, 아직까지는 그 단계고요. 예, 자 그러면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다라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워낙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예. 유소년 인구 비중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2년 연속이고요. 총 인구수가 우리가 지금 추계를 해보건대 2028년 얼마 안 남았죠. 예. 이때가 5,19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5,200만 명 이상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5,196만 명이 정점이고요. 예. 2067년이 되면 이 인구가 3,92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1982년이라니까 88년 저 올림픽 하기 한참 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982년이 어떤 경제 상황에 있었던 시점이냐면 우리가 78년을 그 역학적 전환 그리고 88년은 영양학적 전환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예. 78년부터 밥상에 고기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78년부터는 네. 밥상에 고기를 먹는 게 더 이상 고기가 이상하지 이제 않은 슬슬 도시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채식 말고 고기 반찬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88년은 서울의 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든형 돼지갈비집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애들 맞아요. 데리고 나가서 갈비 먹는다 하는 그 외식의 개념이 성립된 게 88년 이후거든요. 웬만큼 사는 사람들 웬만한 월급쟁이 정도면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돼지갈비 먹는 거 정도는 이제는 그냥 흔하게 하던 시절이 그 정도 88년 직후니까요. 예. 그러니까 82년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다 그랬을 시점이고요. 89년 이후에 그래서 그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반짝 출산율이 올라가던 게 네. 바로 그때쯤입니다. 아하, 예. 자, 요런 흐름으로 78년, 82년, 90년대 초반 그리고 2019년 상황으로 인구와 대한민국 경제의 인과관계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아, 맞아. 그때는 그랬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문제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에 대한 교수님들, 전문가들 의견 여쭙고 있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예. 저희가 뭐 초고령 사회니 초저출산이니 이런 거 예. 저 언론에서 함부로 막 붙이는 게 아니죠. 다 예. 초자가 붙을 때는 다 기준이 있죠. 예, 그 초고령 사회라 한다면요. 우리가 예. 고령 사회를 한다면 65세 인구, 65세 인구가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섰을 때 고령 사회로 14%가 넘으면 전환됐다 고령하고 하고, 그리고 그 65세 인구가 20%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을 때는 초고령 사회에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예. 임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전문 용어고요. 앞서 박연미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제가 좀 부연하면은 네. 우리가 인구 변동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제 자연 감소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 땅에서 네.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 예. 그러니까 태어나시는 분은 우리가 플러스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마이너스죠. 그 돌아가신 분이 많게 되면 이제 자연 감소. 그리고 태어나는 인구, 그러니까 신생아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증가라고 예, 해서 예. 자연 감소나 자연 증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야 될 것은 그 밖에서 그러니까 인구 중에서는 그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이 새롭게 유역을 마치고 돌아오거나 이주했다는 사람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순수 이제 외국에 태어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살고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유입하는 인구 대비 또 네. 유출하는 그 밖으로 나가는 인구를 더하기 빼기를 해서 총 감소다 증가를 따지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통계청이 추계하기를 28년 되면은 이제 그 태어나고 죽는 인구 플러스 유입 예. 유출 인구를 다 계산한 그 숫자가 5,200만 점을 정점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그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감소, 자연 감소든 총 감소든 저는 이제 일본 통계청의 추계를 맞이하면서는 네. 우리가 통상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구 구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따르는 우리 사회의 큰 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절벽에 그냥 부딪힌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제는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지금 아주 급하게 떨어진다.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통계도 그 예상보다는 3년이 앞당겨서 자연 감소가 나타나는 걸 확인됐다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가파르게 우리 고용 위기가 더
더 점중되거나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앞으로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어떤 재앙적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그 예고를 교수님이 좀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어찌됐든 자연 감소가 됐든 총인구 감소가 됐든 시점의 문제이지 인구가 절벽 수준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시점이 착각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통계청 발표만 놓고 보면 한 9년 남았네요. 정점을 찍는 거는. 그렇죠. 9년 이정훈 정도. 교수님은 지금 전공이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모셔왔는데, 자, 먼저 요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2028년이면 한 9년 남은 거죠. 그렇죠. 9년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럼 그때가 정점이란 얘기는 돌아가시는 분, 태어나는 아기, 이민 가는 사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 외국인 유입 다 합쳐서 정점 찍는 게 이제 9년 남았다? 그렇죠. 9년 정도 남은 거죠. 어허,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까? 이게 그 통계청의 어떤 그 분석에 의하면은 그 9년 정도 남은 거가 되지만 네. 실제로는 뭐 이민자들이 더 많아지거나 또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또 어떤 지역은 또 덜 빠르고 늘고. 그래서 어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아예 이제 소멸되는 지역, 인구가 아예 없어지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아하, 예.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정훈 교수님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시지만 도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줄고 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소멸되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갖고 계시는데, 절대 인구수를 전국적으로 보면은 2028년 9년 뒤 얘기라고 하지만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된 도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 비율이 아까 그 초고령 사회가 20%라고 그러셨는데 예. 30%가 넘어간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30%. 그러니까 예. 동네 전체에 그냥 노인들만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그 지역에 가보면은 그냥 노인들만 보이는 거, 버스 정장이나 시장에 네, 노인들만 보이는. 말이 30%가 넘지 그 중에는 뭐 절반,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가 넘는 곳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한 10곳 중에 4곳은 그렇게 되면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제 도시가. 맞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설이 아니라 그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예. 자, 좋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도시만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지방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박유미 평론가님, 네. 경제평론가가 이 보면은 언제부터인지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사실 추세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게 이 주제를 우리가 빈번하게 다루게 된다는 느낌이 분명히 맞아요. 있거든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앞서 말씀하신 그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이민청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번 그 현직 기자 시절에, 그러니까 필드 기자 시절에 제안하신 적이 있다고.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장관이 4분이 바뀌었는데 그 4분이 바뀌는 내내 입안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민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예 이민청을 만들어서 네. 어차피 대한민국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니까 이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도를 그냥 이민법을 개정을 해버리자, 이런 논의였죠. 그렇죠. 그런 논의가 근 10여 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고려해야 할 만큼 2000년대 이후에 상황이 심각했고 실제로 이걸 통계를 보면 노인 부양비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의 수가 작년에는 그 2017년에 18.8명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19.6명까지 늘어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게 그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노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하. 조금 뒤에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온 국민이 붙는 일종의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개원이 줄어드는데 똑같이 개돈을 받아가려면 개돈 붙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지하철을 타는 분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공짜 승객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군요. 한 50년쯤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 중에 2명 중에 1명만 돈 내고 타기 때문에 지하철은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공짜 승객이 된다. 그렇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 노인 부양비라는 게 우리가 80년 기준으로 보면 8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6명만 책임지면 됐거든요. 예. 노인 인구. 그런데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명까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세가 계속 되면은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 우리가 손에 잡히는 미래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1대1 마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죠. 예,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성인 1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르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노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만 많이 태어나서 생산 가능 인구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라 경제는 발전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저출산이 되는, 왜 아기를 안 낳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병호 교수님, 그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던데 생산 가능 인구라면 뭐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우리가 통상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번 통계청에서 생산 연령 인구라고 생산 연령 개념을 인구. 좀 표현을 달리했던데요. 예. 생산 가능 인구든 생산 연령 인구든 그 내용은 그 15세 이상 네. 그리고 64세 이하 인구를 지칭을 합니다. 그 경제 인구가 활동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나이, 돈벌이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그 인구가 곧 이를테면 이제 취업을 해서 고용이 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든 15세 이상 되면은 나름대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지적으로 충분히 생산 가능한 그런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진 인구 규모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구조를 저희가 색깔별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녹색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냥 청소년까지. 15세 미만이겠죠. 네, 예, 유소년 15세 미만이겠죠.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이 생산 교수님이 가능 말씀하시는 생산 인구죠. 생산 연령 인구라고. 생산 연령 인구고 빨간색이 이른바 이제 노인 연령대인데 뭐 한눈에 봐도 세월이 흐르면서 빨간색은 급격히 늘고 파란색은 급격히 줄어들고 유년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은 안 느네요. 그대로 있네요. 이제 저렇게 되면 교수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생산 가능 내지는 생산 연령 인구가 15세 미만의 그 어린이들이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그들 세대 아까 연금 복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란색의 생산 가능 또는 연령 인구가 어떻게 보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인적 자본으로 그 양이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일정하게 끌어올리고 했던 게 과거의 역사인데 그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생산과 더불어서는 그들이 돈벌이를 하고 시장에서 소비하는 또 인구가 되는데 생산 소비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떻게 보면 더 하락하고 더 큰 침체에 놓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50년 뒤 얘기하니까 뭐 우리 죽은 뒤의 얘기라고 그래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경제적 여파나 이 도시의 변화, 이 교수님처럼 지방 도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50년 뒤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지방을 이렇게 연구차 다녀보면은 사실은 65세 노인들은 일합니다. 65세 노인들이 일을 하시죠. 그렇죠. 보통 한 75세까지도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거기서는 이게 지금 저 그래프에 나온 거하고는 조금 틀린 어떤 현장은 조금 편차가 있기는 있겠네요. 도시에서는 65세가 되면 이제 정년을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는
그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로 따지자면은 오히려 농촌도 그렇지만 대도시도 앞으로 2035년까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대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그 인구 그 증가율이 더 마이너스 현상이 더 큽니다, 사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미 농촌은 이미 빠져나갈 때는 다 빠져나갔고 앞으로는 대도시에서 아마 인구들이 더 고령화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분들 소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없이. 공공 근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과일이라도 따야 되고 농사라도 지셔야 되니까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이미 경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의 현실로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그럼 좀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애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박영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우리 저출산 수치만 놓고 보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라는 표현이 약간 과장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1명 아래로 줄어들어 있잖아요. 0.98. 이제 그렇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데 지금 1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아이 안거나 업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골목 가면 엄마들이 포대기에 아기 업고 있는 모습은 아주 흔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 내려가 보니까 이장님들의 연령도 굉장히 고령화가 됐고 예. 아이들도 없고 그리고 분교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인데 학교 없죠. 지방 내려가 학교도 웬만한 데 가면 없고요. 없죠. 통폐합이 많습니다. 예. 통폐합 초등학교 되는 자체가 학교가 없는 거죠. 많은데 예. 이게 시골 얘기만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 저희 아들이 지금 9살인데 작년 입학할 때 실제로 1학년들이 입학한 숫자를 보니까요. 저희는 좀 많은 편이었고 용산에 있는 어떤 학교만 해도 전체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이 4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선배들이 우리 학교에 와줘서 참 고맙고 반갑다면서 1대1로 목걸이 걸어주고 이런 게 저희 때는 오전 오후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왜 아이를 안 낳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걸 모색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일단 역시 그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나라가 책임지고 키워준다. 그런데 그냥 크는 거 말고요. 서럽지 않게 키워준다. 여기에 대한 보장이 지금 저는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박윤미 평론가님 말씀이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책임져주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만이 출산율이 높아간다는 말은 너무나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나 우리 이병훈 교수님 어렸을 때 학을 복기를 해보면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난 교수님이나 저 같은 세대는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이 도대체 몇 명의 애를 낳으셨는지를 통계조차도 없더군요. 아, 그렇습니까? 출산율이라는 통계를 1970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시면은 우리 다시 한번 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보죠. 1970년에는 어머니 한 분이 평균 4.53명을 낳았으니까 뭐 대충 잡아서 한 5명씩 낳은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러면, 이전에는 사실 더 높았을 거예요. 저희 6명 뭐 그렇게 있는 것도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가 48년생이신데 9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후 세대로 가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70년에 저 5명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골에서 이제 누이들이 서울에 경공업하는 공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시점부터 서서히 이제 막내 동생을 봐줄 큰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저 합계 출산율이 아마도 5명 아래로 점차 줄어들 텐데요. 저기 80년대에 보시면 1980년대 2.6명으로 2.06명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80년대부터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이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도시로 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국가적인 캠페인이 있고 그 시점입니다. 하면서 점점 그 산업의 구조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줄어들어 온 건데요.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 부모님이 부자이든 아니든
내가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원하는 만큼 서럽지 않게 자랄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네. 말하자면 먼저 자라보신 고객님들이 아 대한민국은 예. 되게 살만한 나라예요라는 증인들이 있어야 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게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부를 못 믿겠는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병훈 교수님 세대의 예. 어머니들이 아이를 4명, 5명, 6명, 7명 막 그냥 이렇게 막 몇 명이 낳는지 통계도 좁지 않을 정도로 낳았던 시절에는 정부가 무슨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 주는 게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제로였지 않습니까? 뭐 가족한테 맡겼고요. 모든 가족이 부모님들이 그 육아를 다 책임지던 시대였는데 오히려 또 출산 조절을 했죠. 인구가 지나치게 빠르게 는다 해서 기억나잖아요. 예, 가족 계획을 둘씩만 낳아도 3천만 원, 초만 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근데 그 방금 말씀은 이제 결혼한 그런 젊은 부부들이 애를 더 낳지 못하거나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얘기를 잠깐 하신 거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결혼도 포기하거나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점을 또 같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비혼 이 현상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짝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출산이 되는 건데, 물론 결혼한 부부들도 예전같이 않게 그만큼 이제 애 낳기를 두려워하거나 애를 안 낳는다라는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네. 어제 청와대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예. 여러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대통령이 그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졌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 하나 모든 신문에서 같이 좀 주목한 것이 청년 대표가 네.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들한테 해준 게 뭐냐. 예, 사실 예. 청년들이 지금의 이제 미래 세대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자기 자리를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짝을 이뤄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릴 텐데, 그 청년들이 그만큼 절망하고 있다. 네. 오죽하면 이제 엠포라에서 결혼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포기한다는 말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 이제 정부가 뭔가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도 무척 많은 재원을 드린다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난 2년 동안에는 별로 달라진 바 없이 그냥 절망은 그 상태고, 인구의 이 문제나 위기는 더 가속화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에 153조 원의 현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0.98 저출산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몇 명씩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53조 원의 저런 천문학적인 돈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정훈 교수님, 돈을 덜 쓴 겁니까? 돈을 잘못 쓴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해야지 세금이 줄어들고 또는 뭐 보조금을 더 받고,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보다 하나 낳았을 때 세금이 더 줄어들고, 하나 낳으면 둘 낳으면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적인 어떤 성격을 좀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 저는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가 하나라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둘 낳았을 때 셋 낳으면은 이런 혜택이 더 많네, 이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활용했으면은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굳이 왜 이렇게 결국 효과 없이 그냥 증발돼 버렸을까? 이러진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애 낳으세요. 애 낳으면은 장려금 드릴게요 해서 현금성으로 준 측면이 좀 많죠. 박영민 평론가님 그 좀 유혹 안 느끼셨습니까? 하나 더 낳아서 돈 좀 더 받아볼까 이런. 네, 그게 사실 유혹을 느끼려면 실질적으로 가게에 큰 보탬이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돼야,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최근에 내놓았던 그 아이디어 차원의 안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명당 2천만 원. 명당 2천만 시원했잖아요. 원. 예. 그렇죠. 그럼 3명을 낳으면 6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돈은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꽤 괜찮은 반전세 집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관련 예산이 지금 13년간 153조 원이면은 1년에 10조 원 이상씩을 쏟아 부었다는 건데 사실은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출산 관련 예산과 저출산 예산은 전 좀 다르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은 있는 대로 여기에서 걸면 걸 수 있는 예산을 다 종합한 걸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의지가 있다면 결국 예산을 배정하는 건 의지거든요. 정책의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권에서 해주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직접 현금을 정말 자유한국당 의견처럼 그렇게 네. 주어도 무방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예컨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들 하나 짓는데 3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거 전국에 300개 지어도 지금 1조 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네, 낳으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낫는 거지. 그리고 관련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예방주사 예. 공짜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들이 9살인데 저희 집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저희 아들이거든요. 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을 만큼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그렇군요. 어디 예. 어디를 거쳐서 주는 예산은 사실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생생한 실질로 육아를 해보시고 출산을 해보신 분의 경험담이라 그런지 말씀하시는 사이에 샵 3698로 시청자 문자가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연세가 있으신 시청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출산과 육아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같아요. 네. 세 자녀인데도 세제 혜택 없다고 지금 기정훈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 그런 문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양육비가 문제인 거지 정부가 애만 낳으라고 하면 뭐합니까?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예,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세제 혜택 얘기도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난임 낳고 싶어도 애가 안 생겨요. 이건 뭐 난임 문제니까 이건 뭐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자, 저 교수님. 자,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집 문제, 직장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부터 지금 시작이 되네요. 문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예, 예. 어허. 그러면 이게 지금 돈 줄 테니까 애 낳으세요라고 하는 이 정부의 예산 정책은 뭔가 좀 점프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그만큼 사실 저출산이 이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그 이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얘기될 수가 있고요. 예, 그 청년들이 좀 그 돈벌이가 될 만한 일자리, 예, 그리고 또 그런 수입을 갖고 충분히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거주 주택을 쉽게 임대하든 아니면 마련하든 하거나 또 애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데 교육시키는데 돈이 그리 들지 않는다든가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더라도 애를 하나 내지는 둘은 사실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좀 내몰리는 것 같고요. 당장 제 경우를 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손주를 봤어요. 아들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지난 2월달에 손주를 봤는데 맞벌이고요. 그러니까 맞벌이면서 당장 우리 그 아들네를 보면은 자기들이 그 애를 이를테면 며느리가 일을 좀 당분간 쉬면서 애를 키워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또 올 연말이든 시간 되면 다시 자기도 복귀해서 물론 자기의 어떤 사회 활동을 자리를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당장 경제적으로 돈을 한 푼을 더 벌어야지 애들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좀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애 손주 하나를 두고 양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당사자인 부모가 모두가 지금 큰 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두고 과연 하나 낳고도 이러는데 과연 이제 둘 셋을 낳으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뭐 박연미 평론가는 또 다른 이제 자녀를 둔 입장이지만 저는 손주를 둔 입장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유롭지 않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뛰어들지 않으면 이게 아이를 낳으면
벌던 것의 수익은 확 줄어들거나 사라지는데 예, 여성의 예. 경우에는 하지만 소비 패턴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쓰던 가닥은 있고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서 소비 주체는 늘어났고 하지만 당분간 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에 다니던 맞벌이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이 들게 마련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뭐 출산휴가 때 지원되는 금액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하기 그거는 때문에 미미하고요. 네. 정말 고민하는 거는 네.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 네. 집 문제. 그리고 또 애가 예, 크면 예. 정작 뭐 교육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라는 경제적인 고민이 따르다 보니까 당장 이 출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부부들한테는 네. 그렇게 도움이 도움이 된다는 되지 느낌보다도 않아요. 보다 그들의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국가적인 뭔가 대책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애 낳기가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참고로 이거는 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2013년 기준입니다. 이것도 지금도 아니에요.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2013년에 보건복지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해놓은 거 보니까 애 하나 낳아서 대학 졸업 때까지 3억 890만 원, 예, 한 3억 1천만 원 든답니다, 평균. 지금은 더 늘었겠죠, 박평론가님. 더 늘었죠. 더 늘었고 저기에 돈 이제 많이 버셔야 되겠네. 돈 전 열심히 대학까지 벌어야 보내- 합니다. 예. 아이가 어려서 저 양육비 안에는 아마도 소위 이모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 맡기는 분한테 들어가는 돈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교육비나 거기 현금, 예, 먹이고 입히는 그 돈만 아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제 소득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소득이었어요. 이모님한테 드리지 않으면 제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못 아이를 하니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예. 근근히 버티다가도 결국은 제가 7살 때 소속이 돼 있던 방송국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방송국 기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제가 네. 돈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벌어도 다 이전해서 다른 분에게 가다 보니까 네. 결국은 경력 단절, 아이 낳지 못하겠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끝자리 5062 핸드폰 쓰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가 딱 그 얘기네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결국은 여성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누군가 애를 돌봐주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자꾸 그럽니까? 자, 결국은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여성들이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전문가들 동일한 진단 나오네요. 그럼 거기서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유럽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유럽보다도 이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치관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가치관의 문제요? 네, 여기 가치관하고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결혼도 아예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가치관의 문제가 사실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 했던 그 연구를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네. 대도시 지역도 이제 인구가 많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이나 이제 어떤 제조업 중심의 도시들에서는 과거 15년도 그렇고 앞으로 2035년까지도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계속 대도시에서는 난다. 대도시 말고 이제 제조업, 제조업, 그러니까 일자리가 탄탄한 공장이나 예. 어떤 일자리가 튼튼한 지역. 어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도시에 어떻게 보면 무슨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아이를 안 낳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제조 예. 그런 기반의 도시들에서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그거 재밌는 분석을 해주시네요. 그럼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첨단 산업 지역이다 그러면 판교 뭐 테크노밸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판교나 이런 데는 튼튼한 직장이고 돈도 많이 벌고 대도시지만, 그렇긴 하지만 의외로 결혼 비중도 줄고 애 출산율도 낮고. 그렇죠. 아주 농촌보단 좀 낮지만 그래도 예. 뭐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애도 많이 낳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제가 그 실제 연구한 바는 아니라서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실제 아까 말한 이제 자연 감소, 그 태어나는 인구로 보는지 아니면 유입 인구로 봐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그런 지역에 보면은 워낙 거기가 물가가 비싸거든요. 예. 이 집세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정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낳고 하는 그런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이를테면 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건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그런 데에서는 또 다른 지역의 경우 뭐 제가 북구의 말매라든가 그런 혁신 도시를 가서 보면은 오히려 출생도 출생이지만은 이제 계속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지역의 그런 이제 탤런트 있는 인재들을 다 유입을 해서 그 도시를 이제 번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들어왔던 문자만 놓고 봐도 28살입니다. 이분은 뭐 본인이 어떤 상황이란 거에 대해서는 문자상으로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28살인데 나 혼자 편히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죠. 결혼은 필수적이지 않아요. 뭐 남녀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박 평론가님 후배들 만나면은 저런 현상 동의되세요? 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 남동생이 그럼 딱 보시기에 네. 저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저분 여성입니다. 아 그래요? 딱 느낌이 와요. 지난해에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예. 뭐 과거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늦은 나이이기는 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인사를 왔을 때 제가 솔직히 예. 그 여자친구가 그 아이가 예뻐서 다시 생각하자. 결혼하지 손을 말. 잡고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였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그 아이가 예뻐서 그 아이에게 결혼 이후에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게 만만한 도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줬냐면 그랬다가 깨지면 어떠시려고 아유, 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결혼을 시켜서 애를 요즘은 낳게끔 뭐 해야지. 살다가 다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가치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여기에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아, 가운데 거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거 보십시오. 네, 해도 좋고 안 해도 안 좋다 해도 중에 좋다. 여성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거의 70%에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예. 복합적입니다. 일단 제가 일을 하는 여자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 일단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여성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요구되는 수준도 굉장히 높고 네네. 일단 정서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면 사실은 마치 친절을 맡겨놓은 듯이 요구하는 그런 불합리하다고 예, 느껴지는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정리하기도 바쁜 와중에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돈은 같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도 네가 낳아줬으면 좋겠고 잘 키워줬으면 좋겠고 집안도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 그런데 같이 일하고 네. 있거든요. 아니 이해도 되고요. 논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네. 여성이시니까 잠시 좀 쉬시고 저는 근데 예. 가치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네. 가치관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처럼 주어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여성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남성들도 50% 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그 결혼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혼 그만큼 남녀입니다.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여유를 지금 그 젊은 세대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결혼을 뭐 미루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하는 식의 이제 가치관처럼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그들이 우리랑 이제 다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생각의 차이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동의합니다.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예. 공감해요. 요즘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단어까지 흘러가는 정서의 기저에는 순한 이대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제가 보기엔 그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취업도 어렵고 집 구하고 네. 결혼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빠듯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장래의 꿈 말고 오늘 하루하루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 내가 어떤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책임지기도 부담스럽고 얘가 행복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 정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 오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3명을 낳았다는 분도 예, 4명 낳아서 기록이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끝자리 6421번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불편한 게 10%면 기쁨과 행복은 80%입니다.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단히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예쁘죠. 근데 아이가 예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감을 예. 준다고 해서 예. 그 모든 것들을 견뎌라. 이게 통하던 시대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지나간 예.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냐라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반론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율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과연 정부의 이 시각이 맞는 건지 정책적으로 한번 냉정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비혼 출산율이라 하면 기 교수님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 경우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1.9명인데요. 예. OECD 평균이 38.9, 40% 되고 프랑스는 60% 가까이 된다. 저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병훈 교수님이 더 사실 예, 예. 교수님들 의견 좀 오늘 여쭙겠습니다. 이 주제는 가족사학이나 인구학을 하신 분들이 전문가일 텐데요. 아무튼 제 말씀드린 한국이 결혼에 관한 매우 전통주의가 전통적 가치관, 아주 확고하다 보니까 이제 동거라든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같이 살면서 애를 낳고 그리고 애를 가족 등록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서구 사회는 그만큼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출산율이 저와 같이 뭐 40% 넘거나 아니면 육박하는 숫자가 되는 반면에 우리는 꼭 그 결혼을 해야지 그래야지 주민등록상으로 자녀로 인정이 되고 그래야지 이를테면 학교 교육이라든가 여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가 결혼 안 하고 동거한다면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이제 어르신들 가족마다는 그것에 금기시하는 풍토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 우리의 그런 문화나 제도가 또 이제 이런 출산을 일정하게 좀 제약을 하는 문제로 우리가 또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외국에서 연구소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게 사람들 만나면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남편이라고 안 그러고 보이프렌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엔 상당히 좀 쇼크가 되더라고요. 왜 보이프렌드라고 했지?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고 근데 저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왜 결혼이 하게 되냐면 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이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거에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관 문제도 있지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그걸 해야지 나중에 재산권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기 교수님이 뭐 재산권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저 문자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 여성인 것 같아요. 후배한테는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런데 박은미 평론가님 같은 사람 분이 또 저기 계시네. 아 이게 참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국은 버티다가 아이가 7살 때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거잖아요. 나올 때 정말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올 때 저희 회사 그 신입사원 경쟁률이 1200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참 좋다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올 때 심정이 좋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여성들이 저 선배도 그렇게 되더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랑 평생 같이 안 살면 이렇게 되더라에 대한 선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그 비혼 그래프에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그렇게 태어나는데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실제로 제가 그 프랑스 유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혼자 이제 몸을 추스리고 직장에 나가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사 대학원생,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일을 하는 동안 아니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나라에서 보내주는 보모가 확실하게 아이를 맡아줍니다.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일할 수 없는 그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자립기반을 만들 때까지 정부에서 먹고 살 길을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뭐 가치관의 문제나 어떤 사회 구조학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정부 정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비혼 출산율 통계를 놓고 보면
혹시 저게 해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혼들을 하셔라. 결혼들을 하셔야 애를 낳으실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이 전제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질문 제가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비혼 출산율이 1.9%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는 60%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결혼들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도록 해야 애 출산율이 높아집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혼에 대한 너무 전통적인 그런 제도, 문화, 가치라는 것들이 굉장히 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약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결혼을 넘어서서 뭐 동거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따르긴 하는데 사실 그 최근에 가족 구성의 변화를 보면은 홀로 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는 1인 그러니까 가구. 1인 가구. 그 얘기는 이제 그 노인층들의 그 1인 그렇죠. 가구도 많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짝을 안 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라는 형식을 떠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좀 그들의 어떤 이성적인 교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하나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일자리나 아니면 주거나 아니면 또 애 낳았을 때 여러 가지 양육 교육에 대한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아무튼 그만큼 과감하게 투자를 하니까 그건 단순히 출산에 대한 뭐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여러 그 젊은 부부들이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교육, 주거 등등의 여건들을 뒷받침하니까 거기는 그 문제가 제대로 풀렸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붓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아니면 그거를 정말 그 젊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지점을 제대로 건드려서 그거를 좀 바꿔나가는 형태로 정책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돈을 들인 만큼의 성과가 없는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OECD 국가에서 좀 잘 산다는 나라 보면 GDP 대비해서 출산 예산이라는 게 GDP 대비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에 153조 그러면 엄마하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도 안 비슷하게, 되죠. 예산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꼭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도 좀 우리가 좀 버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그 동거를 해서 애를 낳으면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한국은 여전히 시작도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 국민들이 사실은 좀 전통적인 아까 이병훈 교수님 말씀대로 전통적 가치관에 좀 많이 이렇게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혼 안 하고 낳게 되면 얘가 뭔가 불안하고 얘가 혹시 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하는 것도 의미는 사회적 다른. 안전망이 오히려 이 젊은 부부들한테 필요하다는 지금 문자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벌이 하면서 아파서 우는 애를 어린이집에 두고 출근을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시나요? 뭐 누구보다 박 평론가님은 많이 일단 느끼시겠네. 그 저 문자를 보내신 분이 참 그 힘들게 회사 다니셨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도 대기 순서를 받아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야 그래도 보냈으면 좋겠다 하실 수도 있을 만큼 그나마도 인프라가 열악해요. 저도 저거 다 해봤고요. 병원에서 밤 새우고 세수도 안 하고 출근하기 뭐 부지기습니다. 하고 3살 저희 아이가 이제 3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월급 받아서 다 이모님 갖다 드려야 하니까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웬만한 그 대졸에 직장이 있는 맞벌이 가구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도 어렵고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결혼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면 저는 이제 그게 먹히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앞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낳으면 서럽지 않게 차별 없이 키워준다.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어머니 뭐 하시니 아버지 뭐 하시니 엄마 아빠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거 학부모란으로 하나로 합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뒤에 따라가는데요. 제도가 선행이 되면 제도가 끌고 가는 인식의 전환도 있거든요. 낳으면 키워준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주면 제가 보기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낳으면 키워준다.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인식의 전환 필요하다는데 참 재밌는 현상은 있네요. GDP 대비해서 한국이 1% 수준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한 이른바 선진국들 보면 3% 수준이니까 일단 돈의 액수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는 인식이 아직도 편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차별받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서 못 기르겠다. 아예 그냥 결혼 안 하고 안 낳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허허. 저는 그 좀 추가적으로 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만 예. 그 출산 그 위기라 그러나요? 출산 절벽 그게 곧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했을 때 그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좀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까 나라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화시킨다 한다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좀 그 주택,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이 좀 확실하게 해서 뭐 결혼하려는 사람들 내지는 짝을 이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집 마련하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애를 낳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 어린이집을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정말 그 취업 그러니까 경당녀 안 되시고 네. 맞벌이로 직장을 가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여기저기 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도록 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커서 애들이 우리가 공교육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엄청나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애 낳기를 이제 줄이거나 하는 건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어린이 이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그런 영역에 좀 공공적인 투자 그건 아마 앞서 3% 안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보다 사회에 공공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의 선진국에서는 더 애 낳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비단 3% 대비 1%도 문제지만은 전반적인 인프라가 그렇게 좀 빈약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결혼하고 애 낳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사실 두려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복지 예산이지만 사실은 복지 예산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바로 요 대목이라는 생각은 좀 들면서 지금 문자 보니까 문자에서 확인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른바 민심은 아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너무 좋은데 결혼은 물리고 싶답니다. 문자를 보니까 아이는 난 거는 후회 안 하는데 결혼은 물리고 싶대요. 그게 그 앞서 말씀하신 저분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이죠. 여성이에요. 여성이 네. 여성이 확실합니까? 가치관과 정서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 젊은 직장인들이 하는 동아리 같은 게 있는데요. 요게 익명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박연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책임져야 할 것,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아이가 태어나도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국가가 서럽지 않게 키워준다. 이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확신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이게 먹혀들지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선입견을 바꾸자, 경단녀 문제 해결하자,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다양한 의견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인프라 확대해야 된다. 자,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당장 현실로 닥친 우리의 재앙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좀 해야 되겠고 시간이 다 돼서 전문가들 딱 하나씩만 좀 빠진 얘기 있으면 좀 하나씩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정훈 교수님. 자, 비혼 출산, 뭐 경단녀 문제, 인프라 확충 여러 가지 있는데 도시와 관련돼서 혹시 좀 못하신 얘기 있으면 저 시간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제가 이전에 해주세요. 지방을 다녀보니까 지방 도시가 왜 소멸되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김제에 가보니까 김제 공무원들이 거기다는 방 하나 잡아놓고 실제 집은 전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교육 때문에. 교육. 예,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김제 시장님이 저희 야 공무원들 다 들어와 막 이렇게 이유가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강원도 갔더니 원주가 또 지방 도시들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서 일만 하고 가족들은 도심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교육 때문에 아이들 교육 문제 지금 때문에. 박연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 얘기가 예. 그대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뭐 유공자 문제들이 많이 막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아이 셋 낳은 부모나 그 자녀들은 유공자 같이 아예 유공자 아이 셋 나면 유공자 취급해 예. 대우해 주자. 예 뭐 요즘 국가 아이디어입니다. 예. 뭐 유공자가 독립 별개 유공자, 유공자입니까? 5.18 유공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공자처럼 해주면은 그게 아마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을까. 예, 아이 셋 난 부모는 유공자에 준한 대우해주자. 예.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제 예, 예. 교육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박영민 평론가님, 네. 지금 뭐 경단녀 얘기 눈물겨운 사연들 문자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에게 어찌 됐든 직장에서 적어도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임대주택이 반드시 돌아간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아이를 낳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임대주택 사업 많이 하는데 직장에서 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예. 그 종로에 있었던 고시원 화재 사건 당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다른 데 집 준다고 하는데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는 대중교통이 안 다니거든요. 예. 직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데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집을 준다. 이거 하나 하고요. 보조금은 관련 예산 말고 직접 예산으로 직접 지원한다. 직접 지원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이거 1조 원이면은 300개 지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30억 원짜리. 예. 다른 데 돈 쓰지 말고요. 이런 데 주어야 가짜 취업증명서 가지고 병설 유치원에 집어넣고 정작 맞벌이 부부들은 못 들어가고 이런 부작용도 괜히 줄일 수 없어진다. 있습니다. 예. 직장에서 보육시설 하는 것 직접 예산으로 주는 거 찬성한다 이런 말씀. 예, 이병헌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제 현실로 부각이 되면서 네. 그 당시에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게 띄어지고 정부가 나름대로 그때부터 여러 정책을 펼쳐오게 됐는데 네. 그 동안에 뭐 예산이 14년 동안에 153조, 1년에 네. 뭐 10조 가까운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 30조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한다라고 해도 네. 오히려 개선이 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일을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성과 있게 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그리고 오늘 박윤미 평론가처럼 현장에서 예. 당장 이 당사자가 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구하면서 좀 그분들이 체감될 수 있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애를 낳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성찰하고 좀 성과 있는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을 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따로 정리하는 멘트 없이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국가 예산 500조 넘는다 하는데 500조의 1% 선진국 수준으로 3% 정도 돈 투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 눈물겨운 문자 하나 소개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지친 워킹맘 뒤에는 양쪽의 워킹 할머니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얘기, 이런 문자로 오늘 토론 주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기정훈 교수님, 박연미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 이후에 야권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조남매 문책 안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참모 문책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에 관한 기자질문에 윤 수석은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며 경질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수석은 두 수석이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7대 인사 배제 기준으로 걸러낼 건 다 걸러낸 뒤 후보자가 전문가일 땐 능력과 국민 정서 가운데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의 일을 가지고 누굴 문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후보자가 7대 인사 기준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했지만 국민 정서에 걸린 것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청와대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도 안 된다. 민정인사수석도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공세에 밀려선 전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반응을 놓고 보니까 이른바 조남매, 예.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두 사람 문책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특히 뭐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그 방어라기보다는 방점은 더 포인트는 조국 수석에 가 있는 걸로 조국 수석이 보입니다. 방점이다. 예. 예.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뭐 조국을 구하려고 조국이 망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하던데. 근데 지금 이 청와대의 지금 제일 문제는 뭐 여당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인사 난맥상 뭐 아니면 인사 참사 이런 얘기를 듣는 정권들은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관계 그 검증 라인에 있거나 인사 추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 있는 뭐 수석이 되거나 그러면 다 사퇴를 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진지한 사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권처럼 이렇게 그 사과가 드문 뭐 유감 표시도 드문 정권은 드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건 좀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낙마를 했던 국토부 장관 3주택 문제는 예. 검증을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 정서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였을 뿐이다. 요 대목은 반응들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검증은 다 했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사실 우리가 검증을 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다만 조동호 이제 그 과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실하게 참석은 본인이 거짓말을 했기 거짓말을 한 때문에 거고. 뭐 그것은 본인의 거짓말 탓이고 거짓말을 했든 참을 말했든 체크란에 있었던 건 다 검증이 됐어야 하는데 그거는 또 예. 후보자 탓을 했고요. 지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미 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3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리고 그게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해서 불법도 아닌데 뭐 추천을 못할 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논리라면 윤도한 수석은. 국민 정서가 잘못됐다는 뜻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하.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긁어부스럼을 외려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전날 엊그제는 그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 때는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좀 배째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 보고 계시지만 저렇게 나와서 써놓은 거를 읽고 저런 어조로 얘기를 한다는 건 청와대가 입장을 이거는 사과를 하고 갈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이 정치권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후보,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버리는 카드로 써도 되는데 지금 김연철 예. 그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준변부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임명 강행한다 이런 예, 뜻이군요. 그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보다는 더 초점은 조국 수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밀리면은 조국 수석 사퇴까지 예, 갈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증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아니 장관 후보자 아들이 유학 가가지고 포르쉐 탄 게 뭐가 잘못됐냐라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포르쉐는 절대로 타면 안 되는 차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한다는 거죠. 예. 조동호 후보 지금 뭐 철회가 됐습니다는 그 분의 자제분이 아들이 뭐 250만 원이 넘는 월세 아파트에 뭐 포르쉐 3,500만 원. 근데 뭐 새 차도 아니고 뭐 중고차였다고 네, 강조를 뭐 하더군요. 포르쉐를 탄다. 근데 미국에서 유학하니까 외제차를 더 타야 되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예. 게 지금 윤도한 수석의 말인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여론이 나빴던 거는 아니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그 국민 여론의 초점이 왜 국산차 안 타고 왜 외제차를 탔느냐가 초점이 아닌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호화스러운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유학 비용을 대는데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동호 후보자가 번 돈이 다 지금 유학비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생활비는 뭐로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전세금도 중간중간 올리고가 예,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것이 지금 윤도한 수석은 저 시기별로 보면은 꼭 포르쉐 사주려고 전세금 올린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어떤 그 지금 이런 게 선후 뭐 전후 따질 사항은 아니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도 사회 지도층인 인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감인 거죠. 반감. 어찌됐든 전체적인 톤으로 보면 청와대 입장은 국토부 장관 3주택이 됐든 과기부 장관의 황제 유학이 됐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문제가 됐든 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없는데 국민 정서 때문에 그런 거고 언론과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윤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도한 수석에 보면은 언론 탓을 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검증을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뭐 뚜렷하게 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없다. 그냥 막연히 조국 경질, 뭐 조현우 수석 경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언론 탓을 하는데 뭐 계속 지금 인사 검증, 인사 추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죠. 그렇죠. 이 대목 한번 좀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정말로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자꾸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7명 모두 지금 그 거부한다라고 아니 근데 했었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옥석을 좀 야당도 좀 가려줘야 되는데 7명 전원 안 돼. 그리고 그냥 문 딱 닫고선 박차고 나가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좀 시중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딱 집으면은 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 같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나오는 얘기는 2002년에 서대문구 집 소유하고 있는 집에 리모델링 공사비 이건 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사 대금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그 건설업체가 대신 내줬다라는 얘기가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논평에서는 그러니까 박영선, 김연철을 지키기 위해서 조동우, 최정호 후보자들을 꼬리 잘래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일견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7면 전원을 불가 판정을 내놓고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야당도 좀 너무 좀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안 하고 무작스럽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라는 좀 그런 목소리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에서 아마 절대 불가는 김연철, 박영선 두 명인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럼 여권의 반응은 뭡니까? 여당은 청와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내부의 목소리하고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조금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두 개를 좀 나눠서 그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내부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해서 또 인사 추천 라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도 그 여당 민주당 쪽에서 위험한 징조를 얘기를 했고 그걸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외부에 나오는 목소리들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조국 경질, 조국 민정수석 경질에 있어서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그러니까 여당도 바깥에 내놓는 이 목소리하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하고 좀 온도차가 있군요. 좀 제가 여당 의원들 좀 뭐 아는 분들 보면 좀 그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대놓고 청와대의 저런 입장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또 분위기상 또 아닌 것 같고. 내년에 또 공천도 있고 하니까. 공천 문제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여당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시작했잖아요, 검찰에서. 여당은 그래서 그 사건 좀 지켜보자는 것 같은데 뭐 한국당은 또 무슨 웬 또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환섭 지금 예. 그 조사단장 청주지검장에 올라왔죠. 그 여환섭 검사를 우선은 못 믿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김학의 전 차관과 뭐 춘천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선은 최동욱 검찰총장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더 그 의문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못 믿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한섭 당장이 특수 일부장으로 근무할 때 그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을 할 때 원세훈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수사를 했고 그리고 대검의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최동욱 그 전 총장이 근무할 때 또 이 여한섭 당장이 그 중수 일과에서 그때 이제 정몽구 회장이 구속이 되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과 인연이 깊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법무부의 그 진상조사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의 수사 의뢰를 하면서 최동욱 검찰총장 2013년 당시 그 당시 검찰총장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도 수사 대상자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선 그래도 중립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현 정권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환섭 수사단장은 그 검찰에서 별명이 독사인데 한 번 물면 절대 안 논다 해서 독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어찌 됐든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지금 야당의 지금 주장인데 좋아요. 뭐 그런 속사정이 좀 있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게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는 같이 지금 발의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 추천도 그 두 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걸로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 안 받겠죠. 예, 민주당은 저는 뭐 그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본회의에 갔을 때 통과가 될까에 대해서는 뭐 좀 글쎄요. 뭐 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했을 때 과반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수 변호사님 전망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사는 이제 이틀 뒤로 다가왔죠. 4.3 재보선. 판세가 어때요? 이거 숫자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양 당의 이 선대위원장들 봤더니 양쪽이 엄살이 대단하던데요. 정의당하고 이 한국당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세론으로 가는 게 유리한 때가 있고 엄살을 부려가지고 표를 결집시켜야 되는 게 유리한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엄살인 후자죠. 것 같아요. 엄살 모드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우리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깁니다 소리들을 안 해요. 서로. 그렇죠. 엄살 모드로 가서 이대로 가면 저희 질 수도 있습니다.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런 모드로 가대요. 그게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창원하고 저 통영 대표 지금 얘기하면 여기가 다 그 우세 지역 데가 있죠. 뭐 여당의 저기니까 진보 진영에 우세된 곳이 있고 한국당의 우세인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뒤집혔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맞아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 단일화만 되면은 정의당이 손쉽게 이길 것 같다는데 이 한국당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거고 이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텃밭이라 그러는데 못 믿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딱 하나만 좀 짚어보죠. 오세훈 전 시장이 가서 말했던 노회찬 정신 문제 때문에 신경전이 대단하던데.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원에 여영국 후보가 이제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정의당 후보가 되면서 노회찬 정신을 그 계승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한 그 선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이제 지원 유세를 가서 노회찬 정신은 자랑할 바가 못 된다. 근데 저게 뭐 아주 표독스럽게 말을 한 거는 아니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제 이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느냐.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정신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대한 이제 책임론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에서는 아주 발끈했습니다. 뭐 예. 사자 명예훼손이고 극악무도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 노회찬 전 의원에게 굉장히 특별한 정치인이었죠. 당신이 이제 그런 극한 선택을 하기 전에 남긴 편지에서 돈을 받은 거를 인정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극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3천만 원 때문에 저래야 되느냐라고 예.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을 아꼈든 안 아꼈든 이제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뭔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선택을. 그런데 이제 저는 정의당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돈을 받은 거는 맞잖아요. 네. 본인이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 입장에서 다른 당도 아니고 정의당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도 했었고 그 예. 당시에. 근데 정의당에서는 전혀 그런 표명이 없었어요. 마지막 관전 포인트예요. 자, 노회찬 정신을 둘러싼 이 하루 앞둔 이 신경전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마지막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제 생각에 국민들이 노회찬 의원을 그리는 거는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었다는 그런 거였는데, 예. 좋습니다. 요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은 없어도 건강식이라니까 웬만하면 믿고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메뉴를 바꾸든 주방장을 바꾸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없으니 조치도 없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부동산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포르쉐 벤츠는 국민 정서 문제랍니다. 이런 식이면 주방장 수십 명 갈아치워야 하니 안 바꾼답니다. 손님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는 건지 대안이 없으니 엇나가는 건지 헷갈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최선 다했는데 메뉴 검증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다. 손님들께는 무조건 송구하다. 이래야 하는 것 같은데 정 그러시면 딴 식당 가봐야 합니다. 갈 테면 가세요로 들립니다. 하긴 옆 가게는 옛날에 불량식품 팔다 폭망한 식당. 정신 차렸대지만 믿업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믿고 우리는 잘못 없으니 갈 테면 가라니요. 그러다 진짜 손님 떠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식당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